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윤길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비상대책회의 소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중순이 됐어요. 3월 중순이 되면 아이들은 이제 뭐 반에서 친한 친구도 좀 생기고 학교 생활 적응하느라 바쁠 텐데 학창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이맘때쯤 그 기분. 3월 네. 이제 자취의 시작이죠. 자취요? 또 학교에서는 대장을 놓고 또 한창 주먹 다짐을 할 때. 전쟁이 시작될 때죠. 아니, 진짜 그래요? 남학생 남자 학교는 그래요, 정말? 기싸움의 기싸움을 하죠. 시작이죠. 그 남성들의 사회가 다 그래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키로 이미 다 기싸움을 이기신 분. 하고 들어가셨죠. 아, 저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싸움은 사실 이렇게 작은 위원님 고추가 같은 맵다는 분들이 말이 잘해요. 있잖아요. 이렇게 날렵하게. 저는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항상 제가 너무 여리다고 좀 그러셔서 학교 가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요. 맞고 항상 나니까 항상 여려 보여요. 그렇게 걱정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괜한 걱정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신학기에 설렘이 있으면 좋을 텐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때문이죠. 오늘 사생결담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술병을 들고 이 학생에게 손목을 그어봐라. 그 죄를 머리에 떨기도 하고 우리는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폭력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누구한테 하게 되면 나 스스로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 이 980개 학교 가운데 460개 학교가 우리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클린합니다. 말도 안 돼. 네, 그렇죠.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과연 해결될까? 아이의 폭력에 대한 권한적 책임은 결국 어른이 우리한테 있다. 서로 달라서 생기는 일인 거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꾸준히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럼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결이 다른 이야기 김성진 위원님의 결단부터 듣고 갈까요? 어디 갔다 왔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갔다 왔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 정말 날 걱정하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정말 또 새로운 폭력이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되게 무서운 어쩌면 말이네요. 너무 무서운 말일 수도 있죠. 예. 갑자기 밑에 자막이 약간 이렇게 피 흘리는 모습이 저도 지금 나올 것 생각했어요. 음악도 같은데요. 막 빵빵빵 이런 거 나가고 어디 갔다 왔니? 이럴 것 같은데요. 학교 폭력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폭력배 수준까지 가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말에 이 안동 지역에서도 여중생 폭행 사건이 불거졌는데 어떤 사건이었죠? 보도에 보면 한 네티즌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동생이 또래에게 걸려가서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휴대전화를 빼앗고 또 깨진 술병을 들고 그 여학생에게 손목을 그어봐라. 또 담배를 피우면서 그 죄를 머리에 떨기도 하고 배를 발로 차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정말 또 잔인하네요.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폭행을 하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집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이런 내용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2011년도에 대구에서 학생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보여주는 이 폭력의 모습이 점점점 도를 넘어가니까
청소년 범죄니까 이건 계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계도 차원으로 해서 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이 문제는요, 안동 여중생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김 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갔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이 대수롭지 않은 자기들끼리 그냥 웃고 떠들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경찰 입장에서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피해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은 돌아간 거죠.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랑 같이 있으니 가해자가 너 피해자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을 거잖아요. 네. 이게 청소년들의 어떤 이 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경찰 입장에서도 조금 더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에 또 더 공분을 산 건 이 가해자들의 태도였어요. 네. 뭐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소년법 때문에 난 처벌 안 받아 이런 거였잖아요. 아마 사생결단에서 몇 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법하고 윤리의 문제는 정말 다른데 어른들이 윤리적인 삶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이게 뭐 지난 법적이니까 괜찮아. 뭐 네가 13살이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게 윤리적 문제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건 애들의 어떤 계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계속 잘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가 그 학교 폭력의 가장 근원적 문제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본적으로 다가가긴 했지만 그래도 처벌은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얘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폭행을 한 중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SNS 상으로 서로 정보를 교유하죠. 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촉법 소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폭력을 해도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공유를 해요. 우리가 처벌받을지 안 받을지를 미리 알고 폭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게 그래서 심각한 국민들의 문제죠. 공분을 샀어요. 네, 그래서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도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럼 이 처벌은 가해 학생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소년법이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0세부터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보호처분만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형사처분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지금 현행 소년법상 만 14세부터 18세까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도 징역 15년형이 최고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픈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그때는 타 지역에서 전학을 오게 됐는데 사투리를 쓴다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재미난 것은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경남 사투리를 쓴다고. 그 미세한 차이를 읽었군요. 예. 그리고는 한 달 동안 혼자서 다니고 그러고는 툭툭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건드리다가 그게 폭력 주먹을 휘두르거나 이런 행위까지 나아갔고 그런데도 왜 그때 이걸 부모님이나 경찰이나 학교에 이야기하지 못했냐면 그 청소년기에 이런 신경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내가 누구한테 하게 되면 나 스스로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무 한없이 작아진다. 예. 그리고 가해 학생이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 가해 학생들도 그 약점을 알고 계속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이 피해 학생에게 하면서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이 경찰청에서 2017년 청소년 이 범죄 관련한 현황을 보면 총 범죄 건수가 72,759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 강력 범죄 그리고 폭력이 21,043건인데 경제적 환경을 따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하류층의 경우에 8,394건 그리고 중류층이 8,662건인데 네. 상류층의 경우에는 189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가해자가 적은 건지 예. 아니면 흔히 말해 집에 돈이 많아서 막은 건지 예. 알 수 근데 없는 거잖아요. 저도 떠올려 보면 이 피해를 받았다가 또 가해를 행했을 때 집에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부모님이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또래 집단에서 생활하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힘을 길러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구, 그리고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욕구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지 않나. 이런 걸 한편 추측해 볼 수 있는 통계가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용납이 네. 안 돼요. 이거는 평생 이 아이가 안고 가야 할 고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와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제가 이 가해자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요. 그런데 또 이 아이 또한 하나의 그 미성숙한 인격체로 바라보면 이 아이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 폭력 문제가 늘 신문지상을 이렇게 도배를 할 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럴 때 내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학부모들 중에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형사 미성년자의 문제는 14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 가지 뭐 정보통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지적 성숙, 사회적 성숙도 아니 거기에 따라서 어떤 폭력에 대한 성숙도도 높아져서 한 1년 정도 당겨보자 하는 부분들은 아마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또 이 청소년 폭력들이 보면은 또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렇죠. 그 연령대가 낮아지면서도 더 폭력화되고 하니까 어쩌면은 뭐 사회 전체로 보면은 책임 있는 어떤 우리 성인들이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여서 법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참 조심스러움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SNS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아 내가 하는 행위는 그 뭐 지금 나이가 그 정도는 있으면 괜찮아. 예, 법에라고 생각할 정도 나이 같으면 이제 그때부터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낮아져야 되고 사실 그런 의식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사회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교육하고 하는 과정이 가야 되니까 개정은 뭐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 법이란 건 칼인데요. 이게 칼이란 건 그 경우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적을 찌르기 위해서 만들지만 그게 언젠가 또 자신을 찌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원론적인 고민들이 그 속에 그러니까, 다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지금 예.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다 왔니라고 정말 관심 갖고 묻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이 출동해서 그냥 그 친구들이 올려서 크게 소리치는 것만 보고 돌아갔다. 어쩌면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태도나 눈빛까지도 봤다면 조금 간과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학교 폭력 이런 흉악한 사건들이 나면 그때는 반짝 관심을 기울이다가 또 어느 순간 잠잠해지잖아요. 네. 이러지 말고 좀 근본적으로도 다가가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천 의원님의 결담 이어가 볼까요? 감기와 독감. 네,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좀 층위를 달리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나는 드러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교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고민해야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사회가 폭력적인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너네만 폭력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과 두 가지를 좀 감기와 독감을 분리해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학교 폭력이 굉장히 문제시 되는 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19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은 폭력이라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다 폭력의 범죄수에 들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았었어요. 저도 뭐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워낙 많이 맞고 다녔는데
뭐 돈도 뺏겨보고 해봤는데 사실은 그중에 이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뭐 당연히 10분 그 휴식 시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워낙 많았었고 제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면 제가 꼴에 시문학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문학 서클이 있었는데 왜요? 어울려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금호강가에서 이렇게 전부 다 엎드려 뻗쳐서 이렇게 맞고 했던 이런 기억들이 차분하게 시를 공부하는 데에서 엎드려 뻗쳐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비일비재하게 그건 뭐냐면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 들어오면 그 교련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잘 통제하는 방법이 굉장히 강력한 그 폭력으로 이렇게 돌아왔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행해져 왔고 그게 또 학생 사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답습되다 보니까 폭력의 범주망이 굉장히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건 다 폭력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꾸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폭력 문제를 좀 해결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근데요,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이냐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학생들과 친구들 간의 폭력이 그 당시에 행해질 때는 특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문제였다는 거죠. 특정한 집단의 아이들이 다수의 아이들을 상대하더라도 이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경계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미해서 그게 아주 악질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까지 누가 누구를 경계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학교 폭력의 문제가 수면 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해마다 네. 2차례 이렇게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표본조사인데 예. 2018년 경북 지역 조사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2018년 5월 한 달 동안 이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대상 학생 중에 95.9%인 학생이 참여를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그랬네요.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1%, 그 전국 평균인 1.3%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그럼 나타났습니다.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통계에 임했던 학생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이 통계에 임했느냐라는 네.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2.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중학생이 0.5%, 고등학생이 0.2%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이 980개 학교 가운데 460개 학교가 우리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클린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응답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32.9%. 그 다음에 따돌림 16.7%, 스토킹 그리고 신체 폭행 이 순서였는데요. 발생 장소는 주로 교실과 복도였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학교 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그 460개 학교는 정말 이런 행위가 없었을까?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모두가 다 공감하잖아요. 클린 학교가 이렇게 많아? 정말이야? 제가 의구심이 민감도- 드는데. 그렇죠. 민감도 저는 문제일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동일한 사안이 들어가도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이게 폭력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냐 문제가 사실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클린 학교가 있다는 거는 좋은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좀 무뎌져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과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서로 구분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입장에서의 그 민감도가 차이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7%나 클린 학교죠. 진짜 47%가 클린 학교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길 바라요. 이 좀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미투 운동이 막 활발하게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미투 운동 사례가 없죠. 없죠. 야, 경북에는 이 성추행, 성폭력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아니죠. 이 과거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우리 사회가 성폭력 범죄자들이 저는 늘어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이 성폭력이 일어났더라도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 그리고 워낙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막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 학교 폭력도 비슷한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민감도의 차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다. 지금 민감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그러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어디부터가 학교 폭력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까 규정 짓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선상에 이게 근데 확실하게 아니, 구분되는 이게 건 있죠. 규정은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1호에 보면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그다음에 강제적인 심부름. 고시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근데 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야 이것도 학교 폭력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은 사소한 것도 폭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조금 과한 것도 폭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렇게 판정하기가 어려운데 항상 문제를 볼 때는 약자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폭력이라고 느끼면 그건 학교 폭력인 거겠네요.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봐도 확실한 폭력인 건 있어요. 적어도 이제 460개 학교는 그거는 없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그건 누가 봐도 폭력이 아닌 수준이 있는데 문제는 이 판단할 수 없는 경계 수준에 머무는 것들이 사실 아마 우리 일상의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은 그 집단이 얼마만큼 이 폭력에 대해서 민감도 있게 반응하냐는 문제가 이제 작동되게 되고요. 그 민감도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이 이걸 폭력으로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그 분위기가 이제 형성돼 있냐 아니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폭력이라고 인식됐을 때 그걸 폭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집단의 구조가 돼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와야 그다음부터 이제 학교 폭력 건수에 잡히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만들어졌을 가능성과 민감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변화는 초등학생들의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학교 폭력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학폭위 심리 건수를 봐도 2014년에는 2,792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6,159건으로 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렇게 연령대는 점점 줄어들고 점점 더 잔인해지고 흉포화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세대가 가면 갈수록 훨씬 똑똑해지는 게 정상적이죠. 그리고 그 사회 환경에 노출된 어떤 환경적 요인들도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핵가족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애들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옛날보다 굉장히 좀 낮아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지금 초등학생 폭력으로 사실은 원래는 이게 그 폭력이라는 게 정신과 신체 문제가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일반적 학교 폭력 같으면 중학교가 정상적인데 이게 지금 연령대가 이제 초등학생 때로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아까 그게 우리가 이제 소년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연령대가 재조정돼야 된다는 문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거로 작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뭔가 어감이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교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형사처벌을 해야 될 명백한 폭력인데도 이 학교 폭력 범주 안에 같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라고 명백히 드러나는 사안의 경우에 사건은 폭력 사건으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이 학교 폭력이라고 지칭하는 사건들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사와 상담교사 그리고 이 친구들 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만 우리 학교 폭력이라고 좀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게 보니까 논문에 보니까 학교 폭력의 정의가 굉장히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뭐 우리가 가장 이렇게 협소하게 보면 정말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부분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당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교 폭력으로 좀 규정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 전반에 대한 어떤 폭력 사태까지도 우리가 다 학교 폭력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응과 방식들이 다 달라지게 될 거라서 이건 아마 개념적으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폭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봐야 되는 거고 또 학교 폭력은 어디서부터 언제. 어디까지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학교 폭력이라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것이 학교 폭력 행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고의적이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폭력을 가한 학생이 선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의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늠하거든요.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교장의 이 인사발령에도 이 연관이 돼 있고 교사의 인사권에도 문제가 있고 영향을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좀 은폐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럼 학교 폭력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이 사회적으로 발명되는 폭력, 사회적으로 좀 풀어야 한다. 아까 감기와 독감을 좀 구분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발리바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의 발전이 귀중한 시사점이 되긴 한다. 법률로 제한하는 게. 그러나 이 폭력 자체가 무차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비난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죠. 이 상이한 형태를 띠는 폭력이 인간의 경험에 속하는 동시에 인간의 역사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속한다. 학교 폭력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단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좀 맞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폭력은 결코 추억이 아니다. 선생님한테 다 같이 맞은 거는 그 상처가 계속 그렇죠. 크다는 그것도 고3 때 맞았어요. 고3 때 저희 학교는 이제 새로운 신흥 명문고로 부상을 하려고 교장 선생님 이하 담임 선생님들이 매일 시험을 봤거든요. 기준 점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면 무조건 다 맞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점수가 너무 높아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다 보니까 거의 허벅지가 그러니까 버렇게 멍들었다가 검해졌다가 뭐 그 덕분에 이런 과정을 저희가 성공하셨죠. 봤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맞아서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네. 똑같아가지고 근데 맞아서 사람 되는 사람은 없고요. 맞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학교 폭력에 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없대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장난으로 시작한 건데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알리지 못했을까? 아까 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알리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왜 이럴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 또래 집단 안에서 내가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걸 극복해야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부모님이나 학교에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집단에서는 배제될 수 있겠다라는 배제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과연 해결될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 학교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이제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을 크게 주지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른들은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은 이런 거죠. 이제 치유하기 초기에 위해서. 한편으로 폭력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 이 학생들이 보면 주로 이렇게 관심을 잘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일정 수준의 폭행이 계속해서 가해지면 정서적인 종속 관계가 돼요. 그 강한 사람인데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절대 그 발언을 못하는 심리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럴 때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사건이 크게 확대된 뒤에 말하자면 알려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 피해 학생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해가지고 당사자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학교나 관계기관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제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또 그 학교장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학교장이 학생에게 직접 조치를 하기도 하죠. 근데 구조를 왜 신고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당했다고 음. 신고를 하고 싶은데 왜 안 하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학교 폭력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7로 신고 접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 전담기구에서 이게 폭력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폭력이 맞다고 판단이 들면 대책위에 학교폭력 대책위에다가 넘겨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징계를 줘요. 근데 징계를 받는 학생이 뭐 다양한 형태의 징계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공간을 벗어났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회 바깥에 나와서도 내지는 직접 폭력을 하지 않더라도 친구를 통해서 돌려서 원거리 사격하듯이 그렇게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거고 폭력이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학생들의 일반적인 경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요. 가해 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 결정이 학교 생활부에 기록된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행정소송도 또 자주 일어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네.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엄청난 폭력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한 가지였죠. 입시 문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사소한 폭력을 하더라도 이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순간 서면으로 사과를 하게 되는 1호 조치 이상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게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학종 전형으로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 당시에 엄청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고 네. 부모 역시 여기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을 잘못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이 보복 수단으로서 끝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치를 시켜줘라고 하다 보니까 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이 학폭위에서 참여해서 결정을 하거나 업무를 맡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저한테 얼마 전에 메일이 한 통 온 게 있어요. 아주 장문의 메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둘째 아이가 아주 심각한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그 기간이 너무나 길었던 거예요. 1년이 넘는 동안 피해를 당하는 동안 엄마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나 컸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내 아이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모든 아이들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레스큐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메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교 폭력은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형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등 이런 제도는 있지만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말장난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교사와 공무원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가 전무할 정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교사가 교실 내에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 피해자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 거고 천 의원님 얘기처럼 형사소송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교사도 또 교육청과 행정당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일선 교사들 가운데 내가 우리 반이나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이 학교폭력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보겠다고 이 학생도 만나고 가해 학생도 만나고 피해 학생도 만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왜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고 교사가 무마시키려고 했냐. 이렇게 되면 교사에게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죠? 선생님도 힘드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쭉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좋을까 다 이런 생각이 학폭위로 그냥 넘겨버리는 게 교사 입장에선 제일 제일 속편한 네, 속편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교육부가 전문성을 위해서 최근에 학교에 있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그리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또 반대 의견들이 많아요. 맞아요. 처벌을 너무 완화하는 거 네. 아니냐. 이거는 분명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걸 또 악용할 거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걸 다 학폭위로 넘기면서 실제로 교화나 순수하게 어떤 그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마저도 이게 학폭위로 계속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좀 교화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 교육적인 어떤 수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다 학폭위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의하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 일정 정도 어떤 교육의 역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장 재량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제 학폭위 자체는 전문성을 위해서 좀 교육청으로 이관,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했던 문제는 굉장히 경미한 거는 학교 교장이, 그리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문 학폭위로 좀 넘기는 이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요 근래 이제 몇몇 학자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사실은 전문성 영역이라고 보면 그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은 좀 들어요.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원론적으로 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을 신뢰하지 않고 이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그 외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은요, 이 학생한테 사회복지사가 한 명 붙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일정을 상담이든 아니면 봉사활동이든 이런 거를 늘 함께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이제 그 과정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아이가 찾아가요.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거기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위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야 할 시간에 안 오면 이거 사회복지사가 기다렸다가 일정한 시간이 넘어가면 뭐 전화 연락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취해봐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가해 학생을 교화하려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해 학생의 교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그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는 학교가 자체가 그 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학교 자체 종결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센터 그러는 것도 여기에 가해 학생도 상담이 되고 피해 학생도 상담이 돼요. 위센터라는 게 뭔가요? 말하자면은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힘든 일들을 교육청 단위에서 이렇게 보도록. 그런데 똑같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그 센터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피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가해 학생들 거기서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용한 정도로 보면은 2018년도에는 위센터에 이렇게 상담을 한 학생 수가 피해 학생이 1,429명으로 나와 있고 가해 학생이 1,992명이에요.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피해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가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위센터를 가서 상담하고 하는 이 학생들도 가해자가 많죠. 잠깐만, 그 가해 학생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 많아요. 그러니까 예. 가해 학생이 많고 피해 학생이 예. 더 적다면 예. 그거는 피해 학생은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두세 명으로부터 그 받는 폭력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집단 그 폭력으로 위센터도 제가 이루어진다는 봤을 거죠. 때는 일정 부분 분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전국에 이 가해 학생을 이렇게 특별히 교육시키고 하는 기관은 7,400개 통계가 나와 있고 피해 학생을 특별 교육하는 기관은 400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 기회도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곳에서 가해 학생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어떤 걸 만들었느냐, 해맑음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쉽게 말하자면은 학교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학생들만 가서 같이 교육도 하고 서로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일정 부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 1년 정도까지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이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폭력 피해를 받았던 그 충격을 벗어나는 일들을 또 하고 있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다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가요. 네. 그럼 이쯤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학교 폭력이나 왕따는 그걸 당하는 학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고하고 서로 드러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인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 학생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조금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말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는 효율이 아닌 옳음을 가르치는 공간이다. 학교 폭력이라면 학교가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 학교는 입시를 위한 학교로만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경쟁과 효율성만 계속 배워왔단 말이에요. 폭력이라는 게 어쩌면 위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고 우리에게는 이 효율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를 만나고 상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경쟁의 방식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여전히 답습회원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게 폭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는 효율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옳음이 뭔가를 가르치는 쪽으로 좀 학교 방향 전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원론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피식피식 묻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옛날에 반장을 담임 선생님이 지명했잖아요. 맞아요. 예, 제일 말 잘 듣게 생겼고 성적도 괜찮은 효율을 생각해요. 예, 그렇죠. 근데 제도와 학교를 부신해서 그런지 또 이런 서비스도 나왔더라고요. 삼촌 서비스, 삼촌 패키지. 저 이거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문신 있는 삼촌들이 같이 등하교해주고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종의 이제 보디가드를 좀 고용하는 거죠. 보디가드를 고용해서 이렇게 폭력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뭐 부모가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돈으로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방식인데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우리 애를 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해보면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학교 와서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오로지 내 아이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공동의 아이들 이야기 안 해요. 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지역의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만 안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1학년, 2학년 다닐 때 위로 형들 둘이서 말하자면 5학년, 6학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 또래들이 나를 괴롭히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싸움 한번 하라고 우리 형이 시키기도 해요. 근데 상대는 벌써 내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그죠? 실제로 수혜를 받으셨잖아요. 형들이 있어서 이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제분이 혹시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그럼 이 삼촌 서비스를 고려해 예를 보실 수 들어 있으세요? 학교 폭력을 당해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능력이 된다면 부모들은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하겠죠. 아니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남편의 경우 저희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엔 덩치가 작아서 내놓으면 맞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 중에 덩치가 제일 큰 친구한테 우원을 집어주면서 그러니까. 잘 데리고 놀아라 이랬다는 거죠.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변형된 형태긴 하지만 좀 그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가 이 가해자로서의 마음을 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촌지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이 촌지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조건의 학생과 촌지 요구에 응할 수 있었던 조건의 학생과의 비교를 이렇게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이 빈부격차를 아니 담임 선생님이 예. 이게 빈부격차를 좀 쉽게 느끼면서 얘기해야 돼. 빈부격차를 느끼면서 아, 저 돈 많은 집안 놈들은 무조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쟤들은 괴롭혀도 될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반항심을 막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지금 같은 문제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어떻게 방어할 건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피해자가 그다음 또 다른 가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 가해자에서 만들어진 피해자가 또다시 다른 가해자를 만들게 이렇게 되거든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알려지면 학교의 위상이 추락하는 아유,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물론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좀 쉬쉬하려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도 분명 있었을 그러니까 거고요. 대충 사과하는 방식으로 네네, 좋게 좋게 이건 폭력은 아니다. 예, 싸움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또 선생님들의 권위가 서지 않아서 학교 폭력 문제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아마 이 교사 선생님도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좀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입시 경쟁 체제에서 사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옳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에 집어넣는 어떤 하나의 기능인으로 전락을 해버린 지가 벌써 오래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선생님들에 대한 필요도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선생님들 스스로도 그냥 자기 일종의 어떤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권위를 어떻게 세울 건가 하는 문제는 옛날에 우리에 있어서 서성이라는 건 옳음을 보여주는 표상들이었다고요. 그럼 지금도 그걸 회복하지 않는 한은 이 입시의 제도 속에서 선생님들이 여전히 기능인과 직업인으로 전락되는 순간 실제로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선생님도 있지만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당연하죠. 나서서 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건 근데 당연하죠. 예.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체벌도 전혀 못하는 상황이고 뭐라고 하면 아이들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참 어려운 입장이실 것 같긴 해요.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똑같은 표준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사명감을 가진 선생님들은 노트에다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어요. 그 중에서 정말 가정 환경이 어렵고 결손 가정이고 이러면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리 이야기 안 해요. 세수했나? 밥 먹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감동에 겨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은 선생님으로 일단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죠. 부모를 대신해서. 이런 선생님도 계셔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하자면은 이제 선생님들도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스승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개념이 강하고 사람을 잘 기르고 인성을 잘 기르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 대신 실적으로는 안 나와요. 대신 성적으로는 실적이 나죠. 정말 이 객관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인성을 잘 기르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상대적으로 개인이 취하는 선생님으로서 가져오는 만족도는 인성을 잘 하는 것이 낫겠죠. 그게 근데 그것도 꼬리에 꼬리를 좀 물고 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왜 교사들이 이렇게 됐냐. 그 문제도 있죠. 예. 이 교사들이 지금은 특수 목적 대학이죠.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입학하면 1학년 때부터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준비하죠. 됩니다. 임용 경쟁률이 특정한 과의 경우에는 한 명도 한 해에 경북 지역에서 안 뽑을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게 본인도 그렇게 이 학교에서 배우고 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왜 선생님 당신은 옳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애정을 쏟지 않습니까? 아니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러니까 좀 교육의 문제는 사실 다른 많은 문제들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로 풀 수는 없다. 근데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분명 네. 성공한 사례도 있고 모범적인 사례도 있을 텐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경북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 모범적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이 학교 폭력 사례를 접수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면대면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당장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가 알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금방 이야기가 셀 수가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뭐 총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요것도 괜찮은 정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국에서 좀 최초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북에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좀 산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것도 좀 오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 학교 살리겠다고 시행한 정책이긴 한데 도시에서 농촌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이 위장 전입이 안 되도록 경북교육청에서 바꿨는데 이게 그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생기고 나면 사실 공간 분리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도시로 간 학교로 옮기면 위장 전입이 되고 네. 도시에서 이렇게 네. 보면 위장 그러니까- 작은 전입이 학교 되고. 살리기 네.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마무리로 그럼 이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그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의 폭력에 대한 권한적 책임은 결국 어른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긴 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사실 학교 폭력에 뾰족한 해법은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이에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씩 해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해법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그 큰아이가 그 딸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크는 걸 바라볼 때는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지켜줘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형태의 가해 행위를 할까 걱정과 우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갑자기 잠재적인 범죄자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아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방법이 폭력이 일어났을 때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대처해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맞을 사람은 없고 맞을 짓이란 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아이를 교육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은 행위라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학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단시간 내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결국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 빠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큰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저만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우리 애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때리면 살인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든 차라리 니는 맞을 때가 많아서 맞기가 좋을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거 웃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집안에서 그런 식의 어떤 그 부모의 교육,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멀지만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방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 생각하는데 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름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달라서 생기는 일인 거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꾸준히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 처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치.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가정에서 첫째 출발한다.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소중하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들을 간혹 한 번씩만 해줘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충분히 폭력하지 않는 학생으로 또 같이 어울리는 학생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희망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 부모님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나라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탁상 공론. 어른들의 책상에만 있으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손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줘야겠죠. 든든한 학교와 또 사회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뒤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저희 사생결담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